지금 마침 또 오 교수님이 조선업 얘기도 마침 광종 일자를 하는 데서 이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분야가 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셔서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조선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 톱 뉴스가 바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물론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자가 말씀드렸던 대로 좀 복잡한 그런 구조를 거쳐서 인수를 하는 과정이 또 남아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로 이 빅3 체제가 빅2 체제로 변한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게 그 지역 경제 또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있을 수 있다 등등등을 감안했을 때 이 인수권이 미치는 영향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왕이면 좀 이 해당 지역에서 이 부분을 연구하고 계시는 박사님을 저희가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B&K 금융연구소의 백춘기 박사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모두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빅2로 재편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또 대우 사태 이후에 더 목소리는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게요? 사실 문제는 삼성이냐 현재냐 누가 인수로 나설 거냐가 문제였는데요. 회사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이 경쟁력 강화 효과를 현대 측에서 좀 더 크게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재미있는 게라기보다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렇게 현대차랑 기본 합의서까지 체결한 현대중공업이랑 기본 합의서까지 체결한 상황에서 또 삼성중공업에다 인수 의사를 타진하는 건 또 무슨 이유일까요? 아직 이제 완전히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네. 지금 일단 의지적으로 현대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더 좋은 사항의 그 인수합병을 체계를 구축하겠다, 국내 조선사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좀 성급한 결정을 미룬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박사님은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다고 봐집니다. 사실 현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방산 입찰 제한까지 풀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우가 이쪽 방산 부분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서로 협업 체계를 강화하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사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양사 주력 선종들이 겹친다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 주주 선종 부분에 수주 경쟁이 좀 기존에 좀 치열했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완화되고 그럼 기존 저가 수주 문제도 개선될 수가 있고 또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고 이런 규모의 효과가 결국 더 크다고 봐집니다. 그 출혈 경쟁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그 얘기를 오래전부터 많이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랑 이 대우조선해양이 그 LNG 쪽, 특히 이제 친환경 선박이라는 LNG 쪽 관련해서는 경쟁력이 있다면서요? 가장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사실은 LNG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수주 경쟁이 강화되면서 가격이 계속 좀 내린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조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사실 메모드급 기업이 나타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얘기만 있다가 좀 전격적으로 현대중공업과 이제 인수 합의서를 체결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이 뭔가 조선업계에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인수합병을 통해서 뭔가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한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선업이 반등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제 이 두 업계의 그 서로 이 업계가 합친 것이 글로벌 선박 과잉 공급 문제의 개선을 유도할 것이다라는 금융위원장님 말씀도 있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여전히 조선업은 과잉 공급 사항이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잠재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이런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조선사 입장에서는 괜찮은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저희도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만 우리 조선업체들이 수주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들을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업황이 좋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그 전체적인 업황이 좋아지는 건 사실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전년에 비해서 우리가 수주가 늘어난 게 전 세계적으로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물량의 44%를 싹쓸이하면서 예. 수주 증가율이 67%에 달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나홀로 호황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업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국내 조선소 상황이 좀 나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체 글로벌 업황이 다 좋아졌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건데 네. 앞서 최종국 금융위원장 얘기도 하셨고 또 네. 박사님 판단도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네. 근데 이 구조조정이라는 얘기는 사실 노동자들,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다 보니까 오늘 네.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바로 이제 반발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하던데요. 네. 이게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구조조정이 좀 상당 부분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산은이 좀 전 발표에서 우리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 불필요하다라고 밝힌 부분도 그래요? 있고, 예. 예. 그리고 이 두 그 회사가 이제 합심으로써 경쟁력 우위 효과로 일감이 좀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기 노동자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렇죠. 앞서 밝힌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이 어떻게 구체화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구조정 폭이나 아니면 그 결과 자체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만약에 구조조정, 그러니까 인력 구조조정 혹시라도 이제 있게 되면 지금 거제 지역이 대우조선해양 네. 있는 데가 거제 옥포조선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거제 지역은 사실 지금도 별로 경기가 좋지 않은 지역이어서 어떤 지역 경제에 더 안 좋은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또 조선업체도 부품업체, 자동차 업체나 마찬가지로 이제 그 부품업체들, 그러니까 네. 여기는 조선 기자재 업체라고 따로 얘기를 하던데 이런 맞습니다.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인수합병이 이런 지역 경제라든가 기자재 업체들한테까지 미칠 영향은 또 혹시 어떤 거 있을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사실 그 조선업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계속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서 네. 거제 지역이라든지 말씀하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 부산 쪽에 또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올해를 기점으로 반등할 것이다. 올해 상반기, 하반기는 물론 의견이 나뉘었지만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너무 오랜 기간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에서 업황이 안 좋았던 결국 일감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그 멤버드급 기업이 나타나서 수주 경쟁력을 확실히 높인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력 구조조정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는 하시지만 예. 워낙 경기 활력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서 그 인력 구조조정 등에 따른 그런 마이너스 효과보다 수주에 따른 플러스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사님은 그렇게 보시는군요. 하나만 더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연초에 IMF가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정도 이렇게 전후를 해서 내렸습니다. 미국, 뭐 유럽 뭐 다 내렸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6.2%까지 끌어내린 상황이고 우리도 뭐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앞서도 업황 자체가 글로벌리하게 좋아진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네. M&A를 통해서 뭔가 돌파구가 과연 이런 부진한 상황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네. 돌파구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 뭐 나홀로 호황을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만 수주가 많이 늘었었는데 지금 일단 지금 긍정적인 소식은 우리 그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 지금 카타르가 60척 발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대요. 예. 예,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최소 12조 원, 훨씬 더 지금 계상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 기존의 카타르 LNG 발주 물량들을 대부분 우리나라가 그 수주를 했었고 그런 점을 봤을 때 앞으로도 좀 기대가 큰 사항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그 조선업 반등 속도가 계속 좀 높아질 것으로는 기대할 수 있는데요. 예. 근데 또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시는데 과거 일본에서도 90년대 구조조정은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
2010년대 구조조정은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방식에 따라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사례들을 잘 좀 익혀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그 말씀을 박사님이 하셔서 우리가 네. 그럼 이 작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정말 성공한 구조조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다른 일본 사례를 만약 예를 든다면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과거에 그냥 전반적으로 생산 규모를 축소하고 하면서 핵심 인력도 키우지 않고 네. 이런 좀 전반적인 로드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본의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강력한 협업을 국내 기업들끼리 강력한 협업을 하고 규모의 경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움으로써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서 예. 이마바리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 조선소를 9개를 M&A 하면서 좀 더 빠르게 성장을 했거든요. 예. 이처럼 정확한 전략 목표 설정과 전략의 로드맵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게요. 또 이제 구조조정 그러면 또 우리 근로자분들 또 걱정이 많으실 테니까 정부에서도 또 지자체에서도 혹시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제 직장 잃을 수도 있는 직원분들, 근로자들을 위한 뭔가 좀 안전망 대책 이것도 좀 같이 발표를 해주면 더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BNK 금융연구소 백춘기 박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